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죠? 이렇게 여러분들과 안부를 주고받는 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안부를 물으면서 제 자신의 안부도 묻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는 스스로에게 넌 잘 지내고 있니? 행복한 거니? 하면서 가끔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이제 힘들 때는 잘 못 지내는 것 같아. 요즘 좀 힘드네 하면서 스스로를 좀 다독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살면서 느끼는 게 힘든 일도, 그리고 좀 불안한 일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지기 마련이다 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좀 좋은 일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조금 고되고 컨디션이 좋지 않고 괴롭더라도 곧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면서 또 오늘 하루 잘 보내기로 해요. 그래요, 저는 보시다시피 봄 감기가 걸려서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가 납니다. 그쵸? 웃기죠?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걸리면 참 여러모로 귀찮죠. 힘들죠. 아프고.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바로 비욘드 나티코 린데블라드의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일단 내용을 다 떠나서 책 제목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글쎄요, 좀 살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좀 너무 자주 망각하며 살잖아요. 내가 보는 이 세상이, 내 생각이, 내 시각이 틀리지 않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확신은 우리를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게 만들겠지만, 너무 강한 자기 확신은 마치 휘어지지 못하는 막대기가 부러지듯 조금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들게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요, 대기업 취업 3년 만에 역대 최연소 임원으로 지목될 만큼 굉장히 능력이 출중한 청년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해변에 집도 있고 회사에서는 정말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행복하니? 라고 물었을 때 말이죠, 오히려 불안했다고 고백합니다. 저자는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회사를 그만두고 숲속으로 수행을 떠납니다. 무려 17년간을 말이죠.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이 대목에서 들었는데, 참 저자가 깨달은 얘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소개해드리는 부분 그 뒤에 더 얘기가 많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명상을 좋아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 깊이를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명상이 무엇이고 알아차림이 무엇이고 진정한 평온이 무엇인지 이 책을 보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왠지 조금 어렴풋이나마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프롤로그. 가장 중요한 것 단 한 가지. 사원을 떠나 환속하고 스웨덴으로 돌아온 뒤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 남다른 인생 여정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하더군요. 특히 왜 출세가도를 달리던 삶을 버리고 머리를 깎고 밀림으로 들어간 낯선 사람들과 지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기자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17년 동안 승려로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야 했지만 이 질문에는 서둘러 답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 맞은편에 앉은 기자는 인생의 영적인 면에 큰 관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제가 승려로 살면서 포기했던 걸 다 알려주면 충격받을 게 뻔했죠. 수행을 하는 동안 저는 돈 한 푼 쓰지 않았고 선교나 자위도 하지 않았으며 텔레비전이나 소설책을 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가족도 멀리했으며 휴일도 없었고 현대문명의 이기를 누리지도 않았죠. 새벽 3시에 일어났고 하루 한 끼 주어진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17년 동안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무엇을 얻었을까요? 저는 대충 둘러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을 곧이곧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안에서 답변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17년 동안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에 매진한 결과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얻은 초능력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초능력이죠. 당연히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아내도록 제가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성장하고자 오랫동안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을 함께 나눌 기회가 참 많았다는 점에서 저는 진정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깊은 의미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가 삶을 더 순조롭게, 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바라건대 이 책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삶을 더 순조롭게,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이 책에 담긴 지혜 중 몇 가지는 제 삶의 중추였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죽을 날을 받아든 지난 몇 년간은 더욱 그러하였죠. 여기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시작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차리다. 8살 때였습니다. 스웨덴 남동부 해안에 있는 갈스크로나 외곽의 한 섬에 거기에 자리 잡은 할머니 댁에서 평소처럼 제일 먼저 일어난 뒤 혼자 어슬렁거리며 동생 닐스가 일어나길 기다렸죠. 그런데 부엌 창문을 바라보던 전 우뚝 멈춰섰습니다. 제 안에서 들끓던 온갖 소음이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사방이 고요해졌어요. 창턱에 놓인 크롬 토스터가 너무 멋져서 저는 숨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시간도 멈췄죠. 아침 햇살을 받아 모든 게 아른아른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연푸른 하늘에서 솜털구름 한 쌍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에 우뚝 솟은 자작나무가 반짝이는 이파리를 흔들었죠. 어디를 보아도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때는 제가 느낀 것을 언어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왠지 하고 싶어요. 마치 온 세상이 저에게 집에 온 걸 환영해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 행성에서 난생 처음으로 마음이 더할 나위 없이 편안했던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고 있었죠. 눈물이 고이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감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기분이 영원히, 적어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물론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그날 아침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저는 마음챙김이란 용어가 편치 않습니다. 한순간도 마음이 진정으로 충만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늘 허전해서 누군가로 또는 뭔가로 채워졌으면 하는 공간이 남아돌고 있었죠. 제가 추구하는 건 의식적인 현존 상태, 즉 지금을 온전히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마치 조금 더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그런 이유로 저는 알아차림이라고 말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점차 알아차리며 그리고 알아차린 채로 머무르며 알아차림과 하나가 됩니다. 캐스 크로나에서 토스트 앞에 섰을 때 그날 아침 저에게도 알아차림이 일어났습니다. 그 느낌을 표현하자면 뭔가 부드러운 것에 포근히 기대는 듯한 기분입니다. 생각과 느낌, 신체 감각 등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더 큰 존재가 됩니다. 우리 내면과 주변 세상에서 미처 의식하지 못하던 것들을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처럼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정도는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정신이 딴 데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떤 느낌인지는 누구나 잘 알 거예요. 항상 뭔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찜찜하고 신경이 거슬리죠. 어린아이들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가 금세 드러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지 아닌지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으로 즐거운 양 꾸며내거나 함께 있으면서도 딴 생각을 한다면 귀신같이 알아차려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에 온전히 집중한다면 뇌리를 스치는 온갖 사소한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있는 순간을 훨씬 더 즐거워합니다. 우리를 믿고 따르며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죠. 그때 우리는 주변 세상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이미 다 아는 얘기라서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 아는 사실이라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겉으로 영리하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집착하느라 현재에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고 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불편한 삶. 대학교를 골라갈 수 있을 만큼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딱히 장래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유망하다는 학위 과정을 몇 군데 지원했어요. 공교롭게도 스톡홀름 경제대학에 입학시험이 시행되던 8월, 스톡홀름에 머물고 있어서 시험을 치기로 했습니다. 금융과 경제를 공부해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아버지가 걸었던 길이었죠. 꼬박 하루에 걸쳐 여러 과목의 까다로운 시험을 치렀습니다. 다행히 시험을 제법 잘 봤는지 몇 달 만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죠. 다른 계획이 없었기에 입학해도 손해를 볼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경제학은 언제나 유용하기 때문에 수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고들 했으니까요. 하지만 스톡홀름 경제대학에 입학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자랑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23살 때인 1985년 봄에 학위를 받았습니다. 스웨덴 노동시장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죠. 기업체는 인재를 선점하려고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인 학생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의 어느 화창한 저녁, 스톡홀름 중심부인 스트란베이엔의 고급 식당에서 저는 중견투자은행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면접을 보는 자리였죠. 저는 총명한 인상을 심어주는 동시에 음식도 먹으려고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제게는 늘 쉽지 않은 일이었죠. 식사와 면접이 무사히 다 끝나고 악수를 하는데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분명히 다음 면접을 보러 런던 본사로 오라고 요청받을 걸세. 그런데 그 전에 자네에게 충고 한마디 해도 되겠나? 예, 얼마든지요. 런던의 내 동료들과 면접을 볼 땐 업무에 좀 더 관심 있는 척하게. 그분이 어떤 의미로 하는 말인지 물론 알아들었지만 막상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꿰뚫어 보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당시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이 뭔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어설픈 대로 전력을 다하는 수밖에 없었죠. 때로는 관심이 없는 일에도 관심이 있는 신용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엔 제 연기력이 상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도 일이 잘 풀려서 저는 몇 곳에 더 합격했고 얼마 뒤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5월의 어느 날, 스웨덴에서 가져와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있는 붉은색 이케아 소파 위에 누워 있는데 열린 창문으로 따뜻한 바닷바람이 살살 불어왔습니다. 거대 다국적 기업의 에스파냐 지사에 근무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었고 전담 비서도 있었습니다. 출장 다닐 땐 비즈니스석을 이용했죠. 해변에 멋진 집도 있었어요. 2달 뒤엔 당시 스웨덴 최대의 가스업체였던 AGA 자회사의 역대 최연소 재무담당 최고 책임자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AGA 사보에 제 특집 기사가 실릴 정도였으니 겉보기엔 확실히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그때 제 나이가 겨우 만 26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볼 때는 그림처럼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결국엔 깨닫게 되죠.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성공과 행복은 서로 다른 것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제가 인생을 능숙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확실히 물질적으로나 직업적으로는 많은 것을 이룬 상태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3년 동안 6개 나라를 돌면서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엄청난 의지력과 자제력을 발휘해서 겨우 버텨낸 거였죠. 저는 여전히 속내를 숨기고 재무관리에 관심 있는 척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진심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흉내를 내면 생각보다 무척 오래 버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자제력만으로는 더 해낼 수 없는, 아니, 해내고 싶지 않은 날이 옵니다. 한 사람의 일상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은 우리 존재의 더 깊은 부분에 자양분과 활력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 유형의 자양분은 흔히 성공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끈끈하게 이어져 있다는 느낌에서 자신의 업무가 의미 있고 자기 재능이 어떤 식으로든 세상을 바뀌게 한다는 느낌에서 나오죠. 제 경우에는 일하러 나가려고 빈틈없이 차려입고 반짝거리는 서류 가방을 집어들면 마치 연극에 출연하려고 분장한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타일을 메고 엄지를 지켜 세우며 이렇게 말하곤 했죠. 자, 오늘도 신나게 시작해볼까?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기분이 별로야, 진짜. 일하러 가기도 싫고 일 생각만 하면 왜 이렇게 불안하지? 마음 한구석엔 늘 의심이 회오리처럼 몰아치는 것 같아. 내가 준비를 제대로 했을까?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상사들이 날 언제쯤 꿰뚫어 볼까? 그냥 내가 경제에 관심 있는 척하고 있다는 걸 언제쯤 알아차릴까? 붉은색 소파에 멍하니 누워있던 그때, 그런 의심이 평소보다 더 세차게 밀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스톡홀름 경제대학에서 공부했던 책의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대기업 재무 담당자의 주요 동기는 무엇인가? 바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 순간 전 제가 주주의 이익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주주 한 사람이라도 만난 적이 있나? 설사 만났다고 해도 내가 왜 그 사람들의 재산을 최대한으로 불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지? 머릿속은 그 주에 처리할 업무를 생각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제 역량으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도 있었죠. 경영진 회의에서 마드리드 외곽의 탄산공장 증설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했고, 스웨덴 본사의 분기 보고서도 제출해야 했죠. 아직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일요일 오후였지만 마음속에는 다가올 업무 때문에 불안이 가득해 가만히 서 있는 것도 가만히 있는 것도 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떤 기분인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정신 상태에서는 모든 생각이 시커먼 필터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을 떠올리든 불안과 걱정, 허탈감과 무력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제 마음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기 누워서 아무런 생각만 계속하고 있어봤자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 문득
그때 읽던 책이 떠올랐습니다. 실은 이미 세 번째 읽고 있던 책이었죠. 상당히 난해한 내용이라 세 번이나 꼼꼼하게 읽었는데도 30에서 40%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이란 책이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선종불교를 다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모터사이클 정비 기술을 담은 것도 아니었죠. 모호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상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어렴풋이 이해한 내용을 한 구절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 내면의 평화로운 것, 고요하고 차분한 것, 자꾸 떠오르는 갖가지 생각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소중하며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와 같은 것들에는 보상이 따른다. 몇 번이고 읽다 보니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좋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떠올린 온갖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차단하기란 불가능한 것 같구만.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건 그냥 가짜겠지? 그래, 경영진의 회의를 손꼽아 기다리는 척 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까지 얄팍해질 수는 없다고. 내 생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책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고요함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내면의 평온함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자기 안에서 평온과 고요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무척 끌렸습니다. 평온을 찾는데 명상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명상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죠. 명상하는 사람들이 호흡에 무척 집중하는 것으로 봐서는 호흡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짐작하는 정도였죠. 딱히 힘들 것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저 또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줄곧 숨을 쉬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명상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제가 숨을 쉬는 방식과 다르게 호흡에 관여하고 또 그 호흡을 관찰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숨쉬기를 처음 하는 사람처럼 제 호흡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마시는 거야. 다 마셨으면 다음으로 천천히 내뱉으면 돼. 다 뱉었으면 잠시 멈춰야지. 평생 해오던 일이라 식은죽 먹기였다거나 호흡에 타고난 재주가 있었다거나 했다고 주장하진 않겠습니다. 실은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집중력을 유지하느라 무척 애써야 했죠. 10분에서 15분 정도 계속하면서 호흡만을 생각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제 마음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영진 회의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지? 저녁에 또 가스파초를 먹어야 되나? 언제쯤 스웨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여자친구가 왜 날 찾을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점차 마음이 조금이나마 잠잠해졌습니다. 괄목할 만하거나 종교적이거나 신비한 변화를 느낀 건 아니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잠시나마 급박한 마감에 시달리지 않는 시기가 찾아왔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죠. 그것만으로도 급류처럼 휘몰아치는 생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에 충분했습니다.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겠다고 미친 듯이 허우적거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이 살짝 느슨해졌죠. 갖가지 생각으로 불안해하는 사이사이에 평온을 유지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저 존재한다는 느낌에 다가가게 되었죠. 이렇게 비교적 차분해졌을 때였습니다. 제 안의 고요한 공간에서 어떤 생각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생각이라기보다 충동에 가까울지도 모르겠군요. 갑작스럽게 제 안에서 튀어나왔거든요. 그것은 일련의 사고 과정에서 거기서 도출된 마지막 연결고리도 추론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실말이나 전제가 아니라 완전한 결론이 되어 제 앞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됐어. 마음을 정하는데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다 내려놓기로 마음먹자 속이 후련했죠. 그 결정은 위험하면서도 역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끓어오르는 에너지가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을 휘감는 것 같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덩실거리며 춤을 췄습니다. 그때 제 모습은 정글북에 나오는 갈색곰 발로 같아 보였을 거예요. 흥겹고 신이 나 있었죠. 어깨 너머로 곁눈질하면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고 스스로 내린 첫 번째 결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과거라는 목줄. 26살 때 에스파냐에서 고독을 견디다 절박한 마음으로 15분 동안 명상을 시도했던 일은 그 당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당면한 불안감과 허무감을 달랠 무언가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에 즉각적인 편안을 얻고자 멋모르고 시도해본 것에 불과했지만 더 깊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게 만드는 시도였죠. 제 안에서 속삭이는 현명한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졌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해서 무슨 엄청난 각성을 했다거나 특별한 정신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생각의 소용돌이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죠. 그것만으로 놀라운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생각이 온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더는 그 속에 매몰되진 않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한 발짝 물러나 제 마음을 지켜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죠. 그러자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내가 곧 생각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생각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무비판적으로 자신과 동일시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행하지 않은 정신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의 정체성과 생각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느끼는 건 말입니다. 긍정적 사고를 권장하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긍정적 사고가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사고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일시적인 눈속임에 머무르기 쉽죠. 그럼 아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면 어떨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감히 단언합니다. 우리 뇌는 애초에 부정형으로, 즉 무언가를 없애는 방향으로 사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생각을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해도 생각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다면 앞으로의 삶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유익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일단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도록 부추기는 유일한 요소는 바로 우리의 관심입니다. 꽉 쥐었던 주먹을 활짝 편다고 상상해 볼까요? 이 동작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나 물건을 내려놓고 보내줄 수 있는지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잠깐이라도 힘주어 붙들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는 간단한 행위로 상상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가령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던 고민 대신 호흡처럼 덜 복잡한 신체 활동으로 관심을 의식적으로 돌린다면 내면의 혼란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를 찾는 동시에 치유 효과도 누릴 수 있죠. 어쩌면 다음의 방법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꺼이 시도할 마음만 있다면 말이에요. 우리의 상반신은 일종의 물병과 같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땐 몸 안에 물이 차오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숨을 내쉴 땐 수위가 내려가서 병이 비워집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물이 바닥에서부터 다시 차오르고 호흡이 엉덩이에서 또는 더 바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상상해 볼까요? 그런 다음 물이 배를 지나 가슴과 목까지 차오르는 기운을 느껴보는 겁니다.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이 파도에 자신을 잠시 내맡겨 봅시다. 자세가 썩 편하지 않다면 자기 몸에게 다정하고 부드럽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어떻게 호흡하는 게 제일 좋니? 가슴을 조금 더 펴면 공기를 들이마시기도 편하니? 어깨를 살짝 내리면 어떨까? 이 정도면 됐다고 느껴지는 몸속 깊이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당장은 이렇게 호흡만 하면 됩니다. 다른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휴가를 떠난 셈입니다. 전두엽의 스위치도 꺼버렸습니다. 이 순간 책임질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순간 짜내야 할 기획안도 제시해야 할 의견도 없죠. 잊어서는 안 되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사항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신경 쓸 일은 오로지 호흡뿐입니다. 원하는 시간 동안 호흡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처럼 몰입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기회가 찾아왔다면 어딘가 어색하고 두려운 마음은 그건 뒤로 하고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호흡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삶의 모든 부분을 차분하고 평온하게 바꾼다거나 내면의 희열을 맛볼 수 있어서도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호흡이란 원래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 보자는 겁니다. 호흡과 관련된 중요한 어휘들을 생각해 봅시다. 영감을 뜻하는 단어 inspiration에는 숨을 들이마신다, 즉 흡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열망을 뜻하는 단어 aspiration에는 숨을 내쉰다, 즉 흡출의 의미가 담겨 있죠. 정신이나 활기를 뜻하는 스피릿과 스피리추얼의 어원도 숨을 쉰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런 언어들의 관련성이 단순히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본연의 생기와 힘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면 일상적으로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태국의 대선사이자 제가 수행했던 숲속 사원의 주지였던 아진차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자기 몸을 드나드는 호흡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만큼 자기 자신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입니다. 관심을 어디로 기울일지 선택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울까 싶겠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솔선해서 인정하겠습니다. 처음 호흡에 집중하려고 시도할 때 우리 마음은 대부분 요요처럼 정신없이 움직이거든요. 몇 차례 호흡을 따라가는가 싶다가도 사소한 일에 주의력이 흐트러지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을성 있게 관심의 끈을 다시 당겨야 합니다. 당기고 또 당기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야 하죠. 우리 마음은 지칠 줄 모르고 여전히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치닫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마다 결국 또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꾸짖거나 이번에는 어느 정도 해냈는지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또다시 흐름을 놓쳤다는 것에 주목한 뒤 그 생각을 내려놓고 원래 집중하려던 대상으로 차분히 관심을 돌려야 하는 거죠.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꿋꿋이 버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건 개개인의 삶에서 별로 돋보이지 않는 몸짓일지라도 인류의 집단적 알아차림이라는 진화적 측면에선 꼭 필요하고도 귀중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태고 쪽부터 어느 종교에서든 차분히 내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 중요성은 불교나 명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일이죠. 우리는 누구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관심을 어디로 돌릴지, 또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일에 얼마 동안 관심을 기울일지 선택할 능력도 있죠.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잠재된 능력을 무시하거나 아예 잃어버린다면 우리 삶은 여태까지 몸에 깊이 밴 행동과 관점에 좌우됩니다. 모든 결정을 습관적으로 내려놓게 되죠. 이를테면 과거의 목줄에 묶여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같은 트랙을 계속해서 돌고 또 돌게 돼요. 그런 삶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존엄도 품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줄을 끌어내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이죠.